이재명 후보가요, 어제 오전엔 큰절을, 그리고 오후에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대체 어찌된 상황인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표현할까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권상희 평론가님, 같은 날, 큰절, 눈물, 이재명 후보로서는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준 셈입니다. 뭐 승부수라고 한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지율이 박스권 안에 갇히면서 지지율 정체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보여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전에는 용인시에서 큰절을 했죠. 경기적 공약 발표를 하기 전에 예정에 없던 큰절을 보였던 건데, 네. 민주당 의원 30여 명과 이 연단에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절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내로남불이란 질책,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네. 오후에는 눈물을 보였죠.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메타버스 행사가 있었는데 네. 이 행사 가운데 즉석 연설을 하던 도중에 눈물을 보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신의 친형과 연관된 인생사를 토로하면서 눈물을 흘린 건데, 본인의 홈그라운드이죠. 성남이라고 한다면 네. 경기 성남에서 유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읍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소 전략, 뭐 애원 전략이라고도 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 눈물 전략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읍소 전략을 하는 것, 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중도층 또 이 무당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런 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이 감서영에 호소하는 읍소 전략이라는 게 지금 사실 이기고 있다면 발휘되지 않을 전략이거든요. 아하. 지고 있는 쪽에서 발휘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밀린다는 걸 유권자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도 해석이 가능한 측면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특히 이제 언론들은 눈물을 보인 대목에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가족 문제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눈물 보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실은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로 이제 계속 지적돼 왔던 게 이 가족 문제랑 관련한 이 욕설 녹음 파일 때문이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눈물을 보이면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 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눈물을 왜 흘렸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형님이 이재명 후보가 시장일 당시에 시정에 자꾸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았더니 이 후보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를 이용을 해서 어머니한테 뭐 전화를 하라고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머니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문제 때문에 형과 통화를 하다가 도저히 본인이 참을 수 없는 어떤 내적 어떤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상황이 왔고 그래서 공직자로서 참아야 되지만 참지 못해서 이렇게 욕설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후보로서는 어떤 가족 문제를 대중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면서 형님을 나쁘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해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또 문제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이 현장에 갔더니 지지자를 봤더니 눈물이 났다. 이렇게 네.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 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행위 뭐 자주 봅니다. 그렇죠? 뭐 이게 처음 있는 생경한 장면은 아닌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눈물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가 저는 억지로 일부러 울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그 장소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본인의 어머님, 아버님이 일했던 곳이고 그곳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 눈물이 갖고 있는 어떤 파장이랄까요? 그걸 제가 분석을 해보면 네. 일단 이제 그 형수 욕설 일명 그 파일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 파일이 사실은 상당히 여성층이나 이런 분들의 지지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아픈 부분들을 사실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욕설 파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것이고 그 아픈 가족사를 생각하면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형님한테도 나중에 또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눈물이란 걸로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뭐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야 일부러 그렇게 우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소나 얘기의 전체 맥락을 봤을 때 뭐 의도적으로 울었다고는 보진 않고 다만 그 울음의 의미 자체가 이 욕설 파일 때문에 본인이 정말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은 태어나서 3번을 운다 뭐 그런 말은 있습니다만 보통 울고 나서 대부분 뭐 겸연쩍은 그런 마음도 생각도 들잖아요. 울고 나서 눈물을 보인 뒤에 이재명 후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일단 요 얘기를 먼저 이재명 후보 진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울었더니 속이 시원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울거나 그러지 않고 또 어머니는 가셨고 그러니까 제가 오로지 우리 국민들께서 우시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정말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세상 떠나버려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저희도 바뀌겠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다시 드립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울고 나면 진짜 한참 울고 나면 속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 눈물 아우 좀 이렇게 감추고 싶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라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SNS에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안경을 왼손에 든 채 오른손으로 손수건을 들고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을 흑백 사진으로 편집을 했고요. 이 사진에는요. 울지 마라 이재명이라고 써 있고 저 왼쪽 아래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 국민을 위해라는 글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당 의원들도 한두 명씩 지지를 하고 표명하겠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토닥토닥. 한준호 의원은 그의 진정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갔으면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 하면서 성경 구절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준호 의원은 이재명 후보,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표현했고요. 정철 더불어민주당 이제 선대위 메시지 총괄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울었다. 남의 아픈 가족사를 헤집는 저들이라고 욕설 파문을 규정을 지으면서 저들에게 치미는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제 울고선 이게 곧바로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처럼 전략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성성 있게 운 게 아니라 하나의 선거 전략이 아니냐라는 또 하나의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눈물 전략, 읍소 전략이라는 평가도 언론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직격탄을 날리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어제 청년의 꿈 플랫폼의 한 누리꾼이 준표 형님, 오늘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글을 올리자 홍 의원은
쇼도 기막히게 잘해요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상기해 보면 쇼를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볼 때 정치인의 쇼라는 판단이 서면 거침없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물론 뭐 이 상대당 쪽에 있는 홍준표 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 이 이재명 후보가 보인 눈물을 놓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또 옥신각신 말들이 오갔대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정체 때문인지 언어가 조금 과격해지고 조금 급박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당히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칠만도 합니다. 뭐 3주 전에는 눈에 모세혈관이 막 터져가지고 충혈이 되기도 했고 또 며칠 전에는 뭐 코피도 쏟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일정 짤 때 식사하는 시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지쳐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게 결국에는 좀 절박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이재명 후보 눈에 모세혈관이 우리 보통 이제 눈에 실핏줄 터졌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충혈도 됐고 며칠 전에는 코피까지 쏟았답니다. 힘들긴 힘들잖아요. 어디 뭐 역대 대선 후보가 다 그렇게 체력적으로 정말 왜냐하면 대통령의 건강은 나라의 건강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건강도 중요한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분 단위로 일정을 쪼개서 진행을 할 텐데 김남국 의원이 안쓰러운 마음에 이제 그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진중권 전 교수가 질문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최근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정체 탓인지 언어가 조금 과격해지고 급박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질문도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날선 지적이나 비판을 해왔던 진중권 전 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날을 세워서 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 수위가 조금 거세졌는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좀 키토할 일입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수년을 싸워서 악착같이 우리 성남 시민들의 이익을 챙겨줬더니 그거를 다 뺏어 먹으려고 하던 집단이 너 왜 다 못 뺏었어? 라면서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산적대들이 말이에요. 최재명 교수님,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중권 전 교수는 조금은 각을 세워왔던 입장이기에 질문도 요즘 좀 과격해진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그렇게 운을 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이재명 후보의 발언 특성이 좀 그런 거친 표현들이 들어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를 직접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발언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정책적 부분이나 본인과 관련된 문제를 발언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센 발언을 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던 이미지 자체가 센 이미지가 있었고 그걸 좀 순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부드럽게 얘기하고 웬만하면 다른 정당에 대해서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기고 그것이 정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좀 더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인을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후보보다는 다른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선거 대책본부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하면 스피커라고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선대위에서 일하는 스피커들이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 같으면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 또는 뭐 그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네요. 물론 뭐 좀 지나치다고 저는 보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대응해서 뭐 송영길 대표가 하긴 하지만 그렇게 세게 얘기하거나 그런 발언을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어떤 그 전략상으로 메시지에서 좀 더 강한 톤을 통해서 억울함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네. 이 부분도 물론 필요할 때는 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내 선대위나 또는 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 좀 더 많이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온 배경은 앞서 진중권 전 교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 정체 내지는 조금 일부 조사에는 박스권보다 조금 떨어진 하향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앞서는 거친 발언, 또 어떤 발언에서는 조급함, 바꿔 말하면 절실함, 그런 게 묻어나는 발언도 나오고 있대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뭐 별겁니까? 안 찍어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2표 차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실제로 꼭 대선은 아닙니다만 총선에서는 정말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 표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권상의 평론가님. 일단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굉장히 높아요. 40%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권 교체 지지율,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관한 여론도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권의 대선 후보로서 짤 수 있는 전략이 사실 저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 개인기로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은 다 동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눈물에 호소한다든지 큰 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도 절박한 지원자한테는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절박함이 유권자에게 통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뭐 이런 발언들이나 큰절이나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들 사실 유권자한테는 그렇게 새로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게 생경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뭔가 표심이 동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정치인들이 반복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절박함으로 호소를 했다면 이게 유권자들한테 어떤 동감,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동질감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동질감이 형성이 돼서 표로 연결이 되겠지만 만약에 부정적으로 또 연결이 된다면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가 이렇게 큰절 눈물 보이면서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당도, 선대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아침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둘째,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민주당 정부의 어두운 유산입니다. 우리의 오만과 내로남불의 반사 효과입니다. 반성합니다. 내용이 상당합니다. 일단 본인이 불출마하겠답니다. 다음 총선에 허주연 변호사님. 네, 지금 오늘 송영길 후보가 본인 불출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사실 지지율 정체기를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타겟책으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전략들을 발표를 한 거다. 어떤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첫 번째로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 지역이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서울 종로와 경기 안성, 청주 상당 이 세 개 지역인데요. 이 중에서 경기 안성과 청주 상당은요. 이규민 전 의원과 정정순 전 의원이 각 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이제 거리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인사의 어떤 귀책으로 거리가 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인사를 공천하지 않겠다, 추천하지 않겠다 이런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면서 후보자를 냈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대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서울 종로는 좀 의외예요. 얘기가 좀 다른 게 서울 종로가 지금 거리된 이유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그런 지역구거든요. 아하. 근데 여기가 굉장히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자기도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야기된 양극화나 불평등 현상 또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깊게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한 게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 이게 당 정치개혁 특위와 이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합의가 된 조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도화해서 실효성을 기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특히 2030 중심의 네. 젊은 신인 정치인들이 등용할 어떤 자리들을 넓혀주겠다. 네. 그래서 어떤 뭔가 인적 쇄신화 이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인력 쇄신을 통한 기득권 타파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얘기가 있어 왔죠. 깃발만 꽂으면 당만 보고 찍어서 깃발만 꽂으면 내리 그 지역에서 3선, 4선, 5선 해왔던 그 행태를 정치 행태를 언급하면서 동일 지역구입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못하는 걸 제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 박성배 변호사님 물론 늘 있어 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기득권을 깨부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득권을 깨부수는 걸. 나아가 송영길 대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를 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위원장과 상의해서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나아가 본회의의 부의에 표결 처리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는 이 세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한 바 있는데 송 대표 입장 표명에 따라서 실제로 대선 전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후원금 유용 혐의,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재직 시절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박덕흠 의원은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의지는 보였지만 선거 끝나고 저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합의를 해서 추진할 사안이 뭐 민주당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보면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합의를 하면 되니까. 이제 박덕흠 의원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제명안에는. 네.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로 보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3선 이상이 같은 지역에서 출마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민주당이 이미 공약을 했고 그 부분은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586 2선 후퇴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종민 의원이 처음으로 이제 글을 올려서 그게 논란이 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럼 송 대표부터 물러나라. 그걸 받은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파장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네. 이게 효과를 내려면 다른 586 이제 분들이 어떤 결과, 어떤 행동을 하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그렇다고 송 대표가 당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 중요한 586 세력으로 이제 지칭되는 분들 그 그룹이 송 대표가 일단 출발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참을 주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본인의 결단으로 이제 대표로서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다른 586 분들 중에 혹시나 의원들 중에 이런 부분에 동참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기대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또 당내 어떤 논란이나 분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다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오늘 이른바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자당인 이재명 후보와 또 상대당인 윤석열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존경하는 송영길 당대표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3자가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본인으로서는 큰 결단이고,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안타깝고 또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직 무슨 논평하기는 좀 이르고, 국회에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마음껏 소위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그건 뭐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 액면대로 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이 타이밍, 이 쇄신안이 나온 타이밍과 시기와 그리고 진정성, 그것을 들고 있네요. 일단 이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는요, 거대 야당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책임과 자성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논평하기 이르다면서도 그 다음에 핵심을 얘기를 합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전격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그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 등의 제명한 신속 처리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독선적인 운영이라 할 정도로 마음껏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진작하지 왜 이제 하느냐. 결국 이 역시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예상했을 거예요. 관록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코앞에 두고 그 쇼로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당의 처음부터 지도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도 수많은 배제의 아픔을 겪고 풀뿌리 당원들의 힘으로 기적같이 저는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된 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당 간판 빼놓고 다 변화시키자고 노력을 해왔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부동산 관련 의혹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의 조치까지 취해왔던 것은 기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답답한 심정도 내비쳤어요. 진작에 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기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사실 이런 발표가 4.7 재보선 이후에 나왔더라면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 안에 갇혀서 이렇게 힘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그때만 나왔어도 지금 진정성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일단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들 보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항상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이 당선 가능성 묻는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제 읍소 전략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송영길 대표의 이런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선거에 임박했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 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공천만 관련해서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2030 세대 공천 많이 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2030 세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공천을 하겠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포인트가 빠진 상태에서 뭐 586 용태론이라든지 본인이 다음 공천에 이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라는 게 국민들한테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큰 감동을 주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정치 얘기를 하면서 군사 용어를 쓰는 건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언론들이 관행처럼 쓰다 보니까 인용하자면, 당대표의 저 쇄신안 발표뿐만 아니라 소위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는 분들도 측면 지원 사격에 나섰어요. 이런 선언까지 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소위 치륜회로 불리는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이 선택 없는 임명직은 일체 맞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위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만의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모습을 국민 누구도 원치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보훈 인사, 회전문 인사, 진영 인사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86 용퇴론에 이어서 7인회가 있었는가도 처음 들어보신 많겠지만 어쨌든 7인회가 백이종군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임명직 일절 맞지 않겠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인적 쇄신안들을 지금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7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정청래 의원 때문에 이해관이라는 말이 떠올랐잖아요. 이해관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86 용태론에 이어서 이제 이재명 7인회 백이종군을 선언하게 된 건데 7인회 멤버가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임종성, 문진석, 김남국 의원 그리고 이규민 전 의원 이렇게 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절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일체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국회에서 혁신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세신 승부수로 분석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사실 7인회 국민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7인회 멤버가 누군지도 몰랐고 7인회라는 목소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어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밑에 있던 측근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7인회야 라고 등장한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당혹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7인회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7인회가 그동안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이 발언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단 임명직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임명직 맞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적절하다. 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이 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 특정 사람들을 특정 인물을 추천을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대비 효과를 누린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느냐 하면 또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중요한 건 인적 쇄신이 아니라 요즘엔 이재명 후보의 본인 리스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논란을 스스로 풀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욕설 파문과 관련해서도 눈물로 호소를 하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인적 쇄신론이 그다지 힘을 받지는 못할 거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1월 초 나온 여론조사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많이 빠졌어요. 그때 민주당 내 선대위에선 무슨 얘기가 나왔냐. 언론 보도입니다만 박광원 의원 등이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돌려서 우리 자중하자. 이럴 때일수록 들뜨면 안 된다. 자중하자라고 했던 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의원들, 당대표, 선대위 지금 절박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권상희 평론가는 자꾸 폄훼를 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늦었어도 해야 돼요. 그게 빠르고 늦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지금 저는요. 물론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정권 심판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국민들이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그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있는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크게 작동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지금의 이 상황은 결국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지방의회 그 의석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럼 일을 했냐 쇄신하고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 거기에 대한 심판, 그게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어떤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뭔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늦게 했다,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은 국민 앞에 보여주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절박함을 보여줘야 돼요. 끝까지 절박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그럼 끝까지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주 박빙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네. 이런 여론조사에 출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끝까지 국민 앞에 반성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고 제가 아까 말한 절박함으로 가야 된다고 네. 저는 봐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민 앞에서 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열심히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했던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발언도 과연 절박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걸까요? 그런데 이 발언의 후폭풍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일입니다.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납니까? 검찰의 수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굵직굵직한 수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도 언급하면서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선거에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논란 커지니까 안지훈 기자님 뭔가 해명성 발언을 내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발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일단 야당 측에서는요, 도둑의 재발절인 것 아니냐 하면서 형사처벌 여러 번 받은 이재명 후보의 합리적, 경험적 공포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괜한만이 아니라면서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논란이 사그라들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면서 제 얘기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요, 이번에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 감옥 갈 것 같다. 물론 그 안에 주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미지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굉장한 달변가거든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의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정치인이 어떤 얘기라고 그거에 대해 해명을 해야 되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얘기가 또다시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선에 치면 감옥 갈 것 같다는 게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론들이 인터뷰 때 다시 재차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에서 지면 감옥에 갈 것 같다라는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보면 될까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딱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확정적 범죄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장동 어쩌고 하시면서 반드시 감옥을 보내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도 보면 그 표현 중에 내가 아마 가만 안 놔둘 거다. 뭐 이런 표현들 있는 걸로 보면 제가 저의 문제가 아니고 이 검찰 공화국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그런 그 우려, 우려를 그렇게 표현했던 거지 뭐 제 얘기를 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 얘기한 건 아니라는 저 인터뷰 혹시 국민의힘 측에서도 봤을까요, 허주현 변호사님? 보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요, 자기 SNS를 통해서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사실 윤 전 의원이 그동안 이 전두환 씨 문제라든가 재산세나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 태도를 바꾼 적이 있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전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 SNS에 이 후보가 제 얘기 아니다라고 해명한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감옥에 갈까 봐 무서우시다는 분이 이틀 만에 국민에게 큰 웃음 주신다. 아무리 다급해도 좀 쉬셔야 할 뜻이라며 조롱 섞인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윤희숙 전 의원이야 사실 이재명 저격수 뭐 이런 또 별칭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빼놓지 않고 SNS에 저렇게 일가를 했습니다.